네,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뉴딜 정책의 끝판왕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는 이 뉴딜이라는 정책이 언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뉴딜 정책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산업을 유속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축소를 좀 할게요. 너무 축소를 했나?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냐? 이게 2020년 7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되겠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루즈벨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펼쳐냈잖아요. 국가 산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도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 내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내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였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토목 사업. 토목 사업. 댐을 건설하고 뭐 건물을 짓고 공공시설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의 뉴딜 정책과는 이제 결이 좀 다르다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댐 짓고 뭐 그게 아니죠. 토목 사업이 위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게 되면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 필요하다.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언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나라의 경제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분위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오분위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오분위 계층 상위 20%하고 평균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의 20% 평균 소득하고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위 계수하고 이제 많이 이제 경제 지표를 쓰는데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소득 5분위 비율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좀 확대를 잠깐만 시켜볼게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이게 5분위 비율이 90년대는 3.86이었는데 00년대 4.52 그리고 4.57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잘 버는 애들은 계속해서 잘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간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초래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어떤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위 돈 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돈 버는 수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상, 중, 하라고 보는데 상과 하는 조금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에 받치고 있는 중산층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배경이에요. 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라미드형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중위권이 상층은 상층대로 조금밖에 없고 중상층은 이것밖에 안 되고 돈을 못 버는 하층만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 자체가 좀 많이 위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소득 5분위 배율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뭔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잠시만요. 이거 화면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코로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대공황 뭐죠? 제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내나 설명을 드렸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때는 산업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생겨난 경제 대공황이었고 지금은 질병으로 인한 대공황이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 지금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벌써 한 8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기가 거기에 따라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좀 더 오래 가다 보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이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배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 조치 이 봉쇄 조치가 굉장히 크죠. 해외여행이 이게 산업이 됐든 경제가 됐든 예전에는 뭐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 때는 나라에서 자급자족만 잘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라 간에 무역이 없고 교역이 없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걸 밖에 안 돼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된 주식들도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각국이 전부 다 뭐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 자체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지금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지키고 이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게 되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겠죠.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 수요의 위축은 결국엔 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가 됩니다. 돈을 내가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건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잘 돌아가게 되고 기업이 잘 되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이게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인데 소득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안 사요.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일자리를 계속해서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뭔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항구적 손실 발생의 불가피. 이 항구적인 손실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오래.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되게 되면 조기 극복 지금 빨리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노동시장이라든지 투자 축소가 이루어져서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우리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책을 내고 할 건지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잠시 이거는 뻔한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 2분기 GDP 3.3%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 외환위기 때는 언제죠? 이게 98년도 IMF 때죠. 98년도 IMF 때 이후로 22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기사로 한 거를 제가 가져온 거고.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미국의 뉴딜 정책하고 한국의 뉴딜 정책을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본 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자, 미국에서 이제 뉴딜 정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구제, 회복, 개혁으로 갔어요. 이 세 단계로. 그래서 미국에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대량 실업 구제 및 민생 안정을 하기 위해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을 하고 문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회복의 단계에서는 대공황 이전의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업 회복,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원 등, 이거 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뭐 노동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 이 사회보장제도가 제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랬죠. 실업급여라든지 노인 복지정책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뉴딜 사업 때 나왔던 가장 큰 내용이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했었는데, 우리는 이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대업을 하자고자 그런다면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구제, 회복, 개혁 있죠. 그래서 이 버티기가 구제이고요, 일어서기가 회복이고, 개혁이 마지막에 개혁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 정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경로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화와 적응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정부에서 맥락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구제죠, 구제. 전문. 이제 제가 이제 기사 이제 제목만 좀 따온 건데, 한국판 뉴딜의 160조 새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190만 개.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아, 일자리가 계속 떨어지네. 일단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이에요. 3분기에는 반등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혁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겠죠.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하겠다. 뭐 세액공제를 높이겠다. 근데 이건 지금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죠.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하면 뭐하냐. 양도소득세를 갖다 걷고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구제. 이게 이제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혁,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뭐 대한민국을 대전환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2+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안전망 강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될 거고, 10대 대표 과제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건 좀 더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부터 이제 제가 좀 또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게 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된 이유에 대해서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기후변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기후변화의 위기의 파급력과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로만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는 터진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도 우리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큰 위기를 맞았으니까, 환경 오염이 혹시나 터지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이 환경 오염에 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도 뭔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 경제를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블랙스완이라는 건 뭐냐면 까만 백조죠. 까만 백조.
백조는 원래 무슨 색깔인가요? 하얀색이잖아요. 이 블랙스완이란 말이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대응을 하려면 늦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이란 말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블랙스완에 대비를 해서 미리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놓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좀 살펴봐요.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개편, 양극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시장을 우리가 좀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존 사업들보다는 디지털이나 그린 경제 이런 걸로 하면서 신기술, 신사업 자리를 일자리를 많이 늘려놓고 이거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나 원격 근무 확대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화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 정책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정망 강화로 뒷받침. 디지털 뉴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이거 데이터댐이 미국의 후보댐에서 따온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이제 좀 경제 그 대공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후보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 댐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따온 용어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댐. 그래서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그딜 뉴딜 정책, 저탄소 친환경으로 가는 전환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안전망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것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10대 대표 과제. 이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년 대전환 착수기 올해죠. 올해 즉시 추진 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서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디딤돌을 마련하고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착근기를 하겠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20년대 올 한 해 6.3조 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하고 22년도에 67조가 들어가고 23년하고 25년도에 160조가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 올해는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6.5조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보시게 되면 보세요. 6.5조 원. 그 다음에 21년하고 22년도에 67조, 23년하고 25년도에 160조가 들어간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거 사업비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이거 사업비. 미국에서 뉴딜 정책 할 때 미국의 뉴딜 정책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증세를 했었거든요. 증세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결국은 이걸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좀 안 들리는데 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건 좋은데 그 세수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2023년도에서 2025년도 거 당장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지만 이게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다음 대통령에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된다 그런다면 그래요. 뭐 이러한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아닌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그 밖에 다른 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당 차원에서 이거를 밀어낼 수가 있을 건지 계속 추진할 수가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세수에 대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올 건지 증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향후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 계획인데 이게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자, 어찌됐건 나라에서 뭐 이러한 정책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가 돈을 늘릴 것이냐. 디지털 뉴딜.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 여기에다가 총 사업비가 58조가 들어가고 그린 뉴딜 여기가 제일 크네요. 그린 뉴딜에 대한 게 한 73.4조 원.
그 다음에 안전망 강화에 28조 4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지금 이거죠. 그린 뉴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풍력 관련주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것들, 태양광,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러한 부분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많이 반영이 됐죠.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는다고 하니까 관련 사업들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 과제를 보게 되면 총 이 마지막 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뉴딜 3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융합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댐, 지능형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여기 이거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10대 과제.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주가 추이를 좀 봤더니 그린 뉴딜 관련된 테마주들이 14일 이후의 상승률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많이 올랐죠. 풍력 관련된 두산중공업 86% 올랐고요. 태용호 90% 올랐고 뭐 거의 한 15%에서 30%씩 올랐어요. 수소 관련된 삼양사나 효성 수소차죠. 수소 관련된 거 40%가 넘고 30%가 넘는 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거는 좀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주가의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대 대표 과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댐은 뭐냐면 후버댐이죠. 미국의 뉴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걸로 또 보이는 게 테네시강 유역 공사랑 그다음 후버댐인데 그 후버댐에서 따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AI 그래서 5G와 관련된 AI 종목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5G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전국에다가 어떻게 한다? 5G 전국망을 구축을 하겠다. 5G라는 기술 자체를 좀 잘 살펴보세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5G라 그런다면 뭐 전화가 빨리 연결이 된다, 인터넷이 빨리 연결된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5G는 나라의 산업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KMW 대표적인 대장주죠. KMW도 계속해서 좀 보시고요.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련 뉴스를 제가 또 하나 가져왔는데 기계학습 데이터댐을 구축하는데 재택 근력을 벌써 2,00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2,000명을 모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월급은 205만에서 265만원 정도. 그래서 과기정통부죠. 과학기술부 정통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댐은 어디서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 이게 뭐냐면 코로나 마스크 알림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어디 이제 내가 마스크를 어디서 사야 되는데 어디가 지금 재고가 남아 있고 어디가 할 거냐라는 이런 정보망들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PC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 사려고 저도 마스크 사려고 고생했었지만 약국 가고 마스크 있냐 없냐라고 이제 마스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대표적인 겁니다. 데이터댐 이용 사례.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는데 쉽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 그런다면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전방에서 사고가 난지 안 난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서 사고가 났으니 주의해라 라고 자동으로 그냥 뜨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K-뉴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디지털화. SOC라는 건 뭐냐면 사회간접 자부시설입니다. 도로, 교통, 전기, 가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력 이러한 것들이 다 SOC 사업들인데 이러한 SOC 사업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거 봐볼게요. 자, 요즘 이제 핫한 게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바로 전기차, 수소차죠. 그래서 지금은 석유 중심으로 하는 거였었지만 이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그린 모빌리티로 확대를 시켜서 오염물질 감축이라든지 미래 세장을 선도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보급을 하겠다, 뭐 수소차를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예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도 뭐 여러 가지가 2차 전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좀 제가 많이 보라 그랬어요. 이게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된다 그런다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한 10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기름차보다는 석유로 움직이는 차들보다는 아마 전기차와 수소로 가는 차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반드시 주가가 반영이 된다 생각을 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만약에 높은 고점에 있다 그런다면 좀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높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좀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얼마 전에 이제, 둘이 만났죠? 정희선 씨하고 이재용 씨가 둘이 만나갖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거.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알겠죠? 결국에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이제 빗대어서 만들어지는 게 한국의 뉴딜 정책인데, 잘 되면 좋겠죠,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첫 번째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정권이 계속해서 이걸 이어나갈 의지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건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되겠고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추진 배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관련된 주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